안녕하세요. 주연전 쌤이에요. 오늘은 세계사 21강 중국사 명청 시기를 살펴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명나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는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건국했어요. 수도는 난징입니다. 건국 이후에 중국에 남아있던 몽골 애들을 만리장성 북쪽으로 쫓아내요. 그리고 한족 왕조를 다시 부활합니다. 이 주 원장이 명나라 홍무제예요. 제가 당나라 설명할 땐가 우리 묘호, 연호 구분하는 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명나라 때부터는 1황제당 1연호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황제를 연호로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원장은 홍무제. 얘네도 묘호 따로 있어요. 주원장이 명태종가 그래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묘호는 명나라 때부터는 묘호는 안 나오고 연호로만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주원장의 업적 살펴보겠습니다. 홍무제 업적. 그래. 시작하기 전에, 이제 홍무제 살펴보기 전에 명나라는 뭐가 등장하냐면 홍무제 아니면 영락제 업적을 많이 물어봐요. 아니면 이제 쉬워지면 이게 명나라 특징인지 알아? 이게 쉬워지는 난이도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홍무제 아니면 영락제 구분하는 거니까 일단 이 둘 구분해서 학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제권 강화를 실시해요.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본인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중서성과 재상제를 폐지합니다. 재상제 폐지가 중요한데 재상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2인자였죠. 근데 걔를 없애고 모든 업무, 모든 보고를 본인이 다 직접 받는 거야. 그러면 황제가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재상 밑에 있는 6부, 2호의 병영호 있잖아요. 그 실무를 담당하는 얘들 황제 밑으로 직접 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 보고, 6부에 대한 모든 업무 보고를 본인이 직접 받아요. 부지런히 활동해야 할 수 있는 업적입니다. 게으르면 하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교 부흥. 이제 한족 문화의 기반은 유교라고 생각을 했고, 이 유교 문화를, 원나라 때 없어졌던 유교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요. 그리고 과거제도 다시 재정비합니다. 원나라 때도 과거제가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제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원나라 밑에서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유교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6유라고 6가지 유교 덕목에 대한 내용을 반포해서 백성들의 유교적 지식도 함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제대로 된 세금을 얻기 위해서 향촌을 통제하고 향촌 제도를 다시 재정비해요. 그래서 어린 도책이라고 토지대장, 토지 기록을 한 대장을 다시 만들고요. 그리고 부역 황책이라 해서 호적대장. 이런 거 왜 기록할까? 다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호적대장은 누가 어디에 사는지, 가족 몇 명인지 이런 거 다 기록해 놓는 거고요. 토지대장은 누가 땅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 어디에 어느 땅이 누구 건지 이런 거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세금 제대로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린 도책과 부역 황책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갑제를 정비합니다. 이갑제는 향촌 행정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이제 작년 수능인가? 자세하게 풀어서 나왔죠. 9월인가 수능인가? 어쨌든 마을 주민들을 이장호와 갑수호로 조직합니다. 이장호나 갑수호는 뭐냐면 쉽게 설명할게요. 마을에 이렇게 집집을 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장호는 10개의 호가 있어. 여기는 10개씩 그냥 총 100개의 호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한 집, 여기서
10개 집이 1년씩 업무를 맡아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 다시 여긴 1부터 10까지 있고 얘네는 10개씩 끊는 거야. 10집씩 10개씩 10개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1년은 첫 번째 10개 집이 여기 첫 번째 1개 집이 이장호의 업무를 수행해요. 여기는 그리고 갑수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야. 이 10개 집이 여기는 1개 집. 이해 가요? 이렇게 해서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야. 이장호의 업무가 갑수호의 업무가. 이장호랑 갑수호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이장호를 하고요. 시골에서 조금 재산이 그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 애들은 갑수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해 가죠? 그래서 이장호와 갑수호를 조직한 다음에 얘네들이 뭘 하냐면 세금, 치안, 시설 정비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합니다. 이것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알아두면이 아니라 알아둬야 돼요. 자, 그리고 해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공무역만 인정해요. 해금 정책은 바다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마음대로 바다로 나가는 걸 금지해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공식적인 무역, 공식적인 해외 무역만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영락제예요. 영락제가 시험에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래도 둘 다 중요해. 둘 다 많이 나와요. 자, 정변으로 황제 즉위합니다. 뭐 이게 쉽게 즉위된 건 아니에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찌저찌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리고 거기에 자금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대운하도 한번 정비하고요. 그래서 영락제 때가 명나라 최전성기예요. 근데 사실상 내가 동아시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명나라는 영락제 이후로는 다 별로야. 다 그냥 개판 5분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갔나 몰라. 그것도 신기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물이 잘 안 나왔다. 그래서 영락제는 내각대학사라는 재상을 다시 부활시켜요. 황제를 보좌하기 위해서. 네가 대신 내 업무 좀 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유교의 경전을 많이 편찬합니다. 역시 유교를 부흥시키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영락대전, 사서대전, 오경대전 이런 걸 편찬합니다. 그리고 정화라는 신하를 원정을 보내요. 총 7차례 보내는데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까지 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조공책봉 관계를 체결하고자 파견합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했대요. 뭐 가히 유럽의 신항로 개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규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로 7차례 항해를 보냈다. 명나라에게 이득이 없으니까, 큰 이득이 없으니까 그대로 안 보냈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팽창은 몽골도 공격하고요. 북부 베트남도 점령합니다. 아시겠죠? 자, 명나라 쇠퇴. 이제 환관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뭐 환관뿐이겠어요. 그냥 영락제 이후에는 제대로 된 정치가 안 됩니다. 황제들도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이제 15세기, 16세기까지는 또 북로 남해라에서 대외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북쪽에는 몽골 애들이, 동남쪽에서는 외국, 일본 해적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명나라 국방비가 늘고 또 재정도 악화돼요. 그래서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1조 편법을 전국으로 확대해요. 그래서 1조 편법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이 많았어, 그전에는. 근데 그런 세금을 다 치우고 딱 2가지로만 줄인 거예요. 지세, 토지세, 정세, 인두세. 인두세는 사람 머리에 붙는 세금이라서 사람 한 명당 얼마 내라는 세금이에요. 딱 이 2개로만 통합해서 뭐로 징수했다? 은으로 징수했다. 여러분,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 통합하여 은으로 징수했다. 이 문장은 시험에 그대로 등장하니까 당연히 외워야겠죠? 꼭 외워주세요. 1조 편법의 의미. 그리고 지정은제랑 또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 이따 지정은제 배워볼게요. 자, 이렇게 장거정이 실시했는데 장거정 죽고 난 뒤에 다 도로 아미타불 됩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그게 옛날 명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잠깐 괜찮았던 거지, 장거정 때. 그리고 임진왜란 지원해줘, 여진족과의 전쟁에 재정 악화돼, 세금 징수하는데 농민들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켜요, 농민들이. 그래서
이자성이란 농민이 반란을 왜 이래? 반란을 일으켜서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합니다. 1644년에. 자, 이렇게까지 명나라 살펴볼게요. 그럼 청나라. 청나라는 여기 이제 한 부족이었어요. 여진족. 역시 국가민족 출신입니다. 이 여진족, 부족 생활하던 여진족을 통일한 게 누르하치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 여진족을 통합한 다음에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팔기제를 조직해요. 팔기제가 뭐냐면 역시 이것도 군사 행정 조직이에요. 8개의 행정 조직으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이대로 평소에 살아요. 이렇게 8개의 부족으로 평소에 살아. 부족까지 아니고 8개의 구역을 나눠서 살아요. 전쟁할 때 이대로 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행정 조직과 군사 조직이 같아요. 여기도. 대신 이제 왜 팔기제라 부르냐면 여기 각각의 깃발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8개의 깃발에서 팔기라고 부릅니다. 이거 누르하치가 조직해요. 자, 근데 홍타이지 때, 청태종 홍타이지 때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 국가로 즉위합니다. 본인이 황제가 되고 나라를 황제 국가로 삼아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진족으로 출발했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만주족으로 이름이 바꿔요. 그래서 청나라는 만주족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진족 만주족 구분은 하진 않겠지만 시작은 여진족이었고 결국 나중에 만주족으로 바꿨다. 그래서 그냥 청나라는 만주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태종은 내몽골도 공격하고요. 조선도 쳐들어오죠. 이게 병자호란입니다. 그리고 순치제 때 베이징을 입성해요. 그리고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그때부터 청나라도 수도를 베이징으로 삼습니다. 시험에 누가 나오냐? 요 셋이 나옵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세 사람에 대한 업적. 아니면 이거 청나라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작년에 뭐가 등장했냐? 이제 시험이 어려워지면 제가 중국사에서도 제도에 관한 걸 많이 물어본다 했죠. 그래서 공행이 등장했어. 공행. 공행무역. 이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걸 대비해서 여러 제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온 건 이 황제의 업적. 이 세 사람이 업적이에요. 이 세 사람이 청나라 때 최전성기를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강희제부터 걸륭제까지의 전성기라 해서 강건성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세 사람 때 시대를. 그럼 강희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번의 난을 진압해요. 이 3번이 뭐냐면 밑에 있는 세 개의 번인데, 얘네가 청나라 건국할 때 도움을 많이 줬어요. 특히 뭐 오삼계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얘네한테 땅을 하나씩 준 거야. 이 밑에 지역을. 그래서 알아서 다스리세요. 번을 준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사이가 틀어지죠. 그리고 얘네가 마음에 안 3번 애들도 청나라를 별로 따르지 않아서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3명 다 진압하고요. 또 말 안 듣는 애 중에 그 정성공이라고 있어. 그리고 그 밑에 자식들이 청나라 때 말 안 듣고 대만으로 튑니다. 그래서 걔네들 어찌저찌 정복해요. 그냥 세계사에서는 옛날 이렇게 정복했다 이렇게만 알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 뭐 다 중요한데 네르친스크 조약도 중요해요. 러시아 표트레 대제랑 국경 문제를 이렇게 다시 확정합니다. 국경 문제 해결을 한 거예요. 딱 여기까지가 러시아, 여기까지가 청나라. 이렇게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서 합의했다. 그리고 강의자전이라는 책도 편찬했다. 이 정도 말하면 될 것 같고요. 옹정제는 군기처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황제가 모든 정보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권한이 더 강화돼요. 비밀 상주 문제도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지방의 여러 지방관들이
황제한테 직접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몰래 보고했다 해서 비밀 상주 문제돼요. 그래서 옹정제가 지방의 여러 사정들을 직접 다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뭐 이전에는 다 밑에 신하들 거쳐서 올라왔겠지만 이때부터는 직접 보고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경제 지정언제를 전국 실시해요. 지정언제는 우리 일족편법은 지세와 정세만을 세금으로 냈잖아요. 이때부터는 정세를 지세에 합쳐서 은으로 한꺼번에 징수했다. 뭐만 내요? 지세만 낸 거예요. 토지세만 내게 한 거야. 아시겠죠? 다시 지정언제랑 일조편법이랑 구분해야 돼. 정세를 지세에 합쳐서 지세만 은으로 내게 했다. 이전부터 실시됐지만 옹정제 때 와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이 표현까지 꼭 알아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편차사업. 네, 고금 도서 집성이라는 백과사전도 편찬합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건륭제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이게 오늘날 중국 영토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티베트, 위구르 이런 땅을 정복하고요. 몽골까지 정복합니다. 그리고 영국 맥카튼이 사절단이 무역 확대 요구를 했는데 무역을 더 해달라. 근데 거절하고. 건륭제 퇴위 직후에 백령교도의 난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살짝씩 꺾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건륭제 때까지가 전성기를 했잖아. 전성기 이후로는 다들 꺾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중반 들어서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키면서 청나라가 확 꺾이죠. 자, 그리고 사구전설을 편찬합니다. 기존의 책들을 경사자집으로 분류해요. 경은 뭐냐면 유교 경전, 사는 역사서, 자는 제자백과 학자들의 서적이고요. 집은 그 나머지 이외의 책들을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책을 다시 쫙 편찬한 거예요. 목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사고전설을 편찬한 이유에는 첫 번째가 한쪽 문화를 보존하려고, 두 번째 이걸 한쪽 학자들한테 시키니까 너네들 청나라 비판하지 말고 이거나 해, 이런 의미에서 청비판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 청나라의 지배정책 두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한족 애들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중국 넓은 땅을 지배해야 되니까 강경책과 회유책이 있어. 강경책은 변발과 호복. 변발은 머리를 청나라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복은 청나라 복장을 강조하고요. 문자옥이라 해서 한족 사상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회유책은 만한 병용제라 해서 주요 관직의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유교 문화도 존중하고요. 과거제도 시행하고 신사층, 명나라 때부터 이어져온 청나라 때까지 이어져온, 명나라에서 청나라 때까지 이어져온 지배층이에요. 향촌 지배층, 그러니까 사대부들, 기존의 사대부들인데 신사층도 포섭하고 또 대규모 편찬 사업도 추진해줍니다. 이렇게 한족을 지배하고요. 소수민족은 어떻게 지배하냐면 9년제는 여기 보시면 요 주황색이 직할지예요. 여기는 청나라가 직접 통치하는 곳이야. 그래서 9년제를 통해서 한족을, 거의 대부분이 한족이에요. 만주족은 소수밖에 없어. 한족을 직접 지배해요.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할지는 9년제를 통해서 한족을 직접 지배했다. 그럼 나머지 요 노란색 땅, 뭐 저기 신장 위구르, 신장이 위구르예요. 신장이나 티베트는 지금도 독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중국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먼 땅들 있잖아. 저기는 간접 지배를 해. 여기를 주변부라고 혹은 번부라고 해요. 멀리 있는 땅. 그래서 얘네들은 그 지역의 소수민족 지배자 있잖아요. 기존의 지배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합니다. 그냥 뭐 중가르 기존 지배자를 통해서 그냥 너네끼리 잘 지내, 대신 세금만 꼬박꼬박 내, 이런 우리 말만 잘 들어, 이렇게 통치하는 거죠. 이게 간접 통치다. 범부 간접 통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명청의 경제, 사회,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명청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겹치는 건 겹치는 거고 차이점은 제가 따로 이렇게 명청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고 공통점은 그냥 명청 시대라고 통쳐서 알아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명청대 경제부터 살펴볼게요. 명나라 때는 쌀을 주로 창장과 중류에서 생산을 많이 했고요. 청나라 때는 상류, 스찬 지역에서 많이 생산을 합니다. 이 차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외래 작물이 많이 도입돼요. 이건 공통된 특징인데 감자, 고구마, 옥수수, 땅콩 등이 이때 명나라 때부터 많이 유입됩니다. 그리고 상품 작물도 많이 재배를 해요. 차, 담배, 사탕수수, 면화, 차 이런 거는 팔려고 만드는 작물이죠. 그래서 상품 작물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부터 많이 재배를 했다. 그리고 조금 몇몇 힘든 소작 농들이 많아요. 몇몇이 아니죠.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소작료 납부 운동까지 소작인들이 사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남의 땅에서 농사까지 짓는데 세금 따로 내고 소작료도 따로 내고 또 뭣도 따로 내고 하다 보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소작료 납부 거부 운동, 이걸 항조 조세 저항 운동이라 해서 소작료 납부 거부 운동까지 전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공업. 창장강 하류에서 주로 수저나 항조에서 수공업이 많이 발달해요. 면직물, 견직물, 비단, 그리고 도자기 같은 거 생산이 많이 됩니다. 근데 또 역시 이 수공업 하는 직공들이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생존권 보장 투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지용의 편이라고 하는데 명나라 때인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업. 시진이 발달하는데 시진 뭐냐면 중소상공업 도시예요. 조금 작은 대규모 대도시급의 크기는 아니고 그보다 살짝 작은 중소상공업 도시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걸 시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조, 양조 이런 곳이 시진으로 발달을 해요. 그리고 상인조합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소, 동업조합, 회관, 동양조합이 발달해요. 동업조합은 뭐냐면 내가 요즘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는 게 의사협회 알죠? 의사협회. 그런 변호사협회 그런 게 동업조합이에요. 같은 직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은 이익단체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잘 살겠다고 만든 단체가 공소고요. 동양조합은 같은 고향인 사람들끼리 만든 조합이에요. 그게 회관, 공소회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인, 진짜 돈 많이 버는 상인들도 등장해요. 그래서 산시상인, 휘조상인이 등장했다. 이런 게 동아시아사에서 더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세계사에서는 약간 경제 부분 출제가 덜 되긴 해요. 그래도 알아둬야겠죠. 교과서 있으니까. 또 이제 뭐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의무역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는 감합무역을 누구랑? 무로마치,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랑 전개해요. 감합이 뭐냐면 우리 무로마치 막부 때 들었죠. 이렇게 생긴 게 감합부야. 이걸 반으로 쪼개서 하나는 명나라 갖고 하나가 일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중국에 무역을 하러 올 때면 이걸 보여줘야 돼. 밑에 거를. 그래서 딱 보여주고 기존에 명나라 애들이 갖고 있던 거랑 딱 됐을 때 이 짜임새가 맞으면 무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합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나라는 공행무역을 전개해요. 공행이 뭐냐면 무역소예요. 무역소. 서양과의 대외 무역을 위해서 만든 무역소입니다. 이게 광주에 있는 건데 공행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공행무역이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세금제도 아까 얘기했었죠. 명나라 때는 일조 편법, 청나라 때는 지정문제. 자, 표현까지 자세히 알아두시고요. 사회. 지배층을 신사라고 해요. 이건 명나라 때 신사층이 탄생해서 청나라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고, 어떤 사람들을 신사라고 하냐면 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관료 그리고 학생들입니다. 지금의 학생들이 넘쳐나지만 그때는 양반집 자제들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까지 신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전현직 관료 포함 학생들까지.
그래서 주로 뭐 하냐면 지방 행정을 운영해요. 그래서 조세 징수도 하고 백성들 교화, 유교도 많이 전달하고 치안 유지도 합니다. 혜택이 많아요. 세금도 안 내, 부역 일하러 가지도 않아, 경범죄는 면제시켜줘. 그리고 개인 여러 가지 이익도 추구해요. 뭐 대토지 소유하고, 고리대가 이게 빚인데 사채 알죠? 여러분 사채, 대출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돈 빌려주고 이자 많이 쳐서 갚는 그런 고리대까지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비들이 이런 신분제에 불만을 갖고 한번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걸 노비들의 편이라고 해서 노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화 파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명나라부터 살펴볼게요. 명나라 때는 성리학을 관학화, 이제 국가의 학문으로 삼아요. 그래서 국가 자체에서 성리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이제 과거 시험을 위한 학문으로만 전락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명나라 때 이거 성리학이 과거 시험을 위한 학문으로 전락하니까 이걸 비판하고자 등장한 게 양명학이에요. 그래서 양명이라고 하고 왕수인이라고도 하는데 왕수인이 양명을 집대성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비판하고요, 실천을 강조해요.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는 지행합일, 그리고 뭐 마음이 곧 이치다, 심증리,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명나라 때부터 실학이 발달하는데 명나라 때 실학서적 3권은 꼭 알아둬야 돼요. 약초에 관한 실학서적이 본초, 강목, 기계 이런 거에 관한, 과학기술에 관한 실학서적이 천공, 계물, 농업에 관한 실학서적이 농정전서. 이 3개가 그냥 명나라 때 건지만 알면 되는데 이 3개 이름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해요. 고증학은 고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고전을 연구해보자, 이렇게 한 게 고증학. 그래서 대규모 편찬 사업으로 고증학이 발달했대요. 뭐 얘들 아까 다 배웠었죠. 그리고 현실개혁. 청나라가 좀 19세기에 많이 위태하니까 이런 위태로운 청나라를 개혁해보자 하고자 등장한 학문이 공양학이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민문화, 명나라 때는 이런 구어체 소설이 유행했고요. 청나라 때는 홍루몽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그리고 공연은 베이징에서 경극이라는 공연이 유행해요. 그리고 회에서 서양 원근법이나 음영법 이런 게 소개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서양 문물이 이때부터 중국에 들어와요. 명나라 때는 중요하죠, 이 양반. 마테오 리치라는 예수의 선교사가 명나라 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서양 문물을 전파해요. 그래서 고녀, 만국 전도, 천주시리, 기하원본 이런 것도 천주시리도 편찬하고 기하원본을 서광계라는 인물과 번역합니다. 이건 수학책이고 이건 천주교 교리서예요.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고녀 만국전도는 이것도 이제 작년에 9월인가 수능인가 한번 자세하게 풀어서 쓴 적이 있어요. 고녀 만국전도의 의미,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 아닌 지도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청나라 때는 아담찰이 들어와서 역법 개정하고요, 천문대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중국의 전통 제사 같은 걸 안 지키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청나라가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전례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명청 경제사회 문화사까지 살펴봤어요. 명청도 꼭 한 문제 등장하고요, 중요하게 다양한 소재로 많이 등장하니까 여러 가지 다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만하고요. 우리 또 다음 수업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이제 중국 근현대사까지만 하면 중국사는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국주의부터 현대사 들어갈 게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수업 듣느라 고생 너무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